대한민국 축구팀 팔레스타인과 홈에서 거의 진 것 같은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5만 원정에 가 있습니다. 일정이 상당히 빡빡한 상황에서 선수들이 사실 팀을 제대로 좀 뭐랄까요, 파악하고 좀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좀 회복하기 바빠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K리그 선수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오만 가는 동안에 좀 힘들었겠지만, 유로파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왔다가 경기 뛰고 또 바로 또 가는 굉장히 좀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라는 것은 전술이 있지 않습니까? 전술로서 많은 어떤 핸디캡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전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인 어떤 맹점이 무엇인지, 또 오한전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변화를 주면 좋을 것인지, 자, 대한민국 최고의 전술 전문 기자. 네. 접니다. 네, 김종윤 기자와 함께 전술통 통기자, 김종윤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시지 않는 표정이긴 합니다만, 명구스러워서 그렇죠. 네, 오늘 요 꼭지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만전에서 드러난 한국 축구의 좀 아쉬웠던 부분,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전술적으로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손흥민과 이강인이 측면에 너무 벌려 있다. 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부터 쭉 할까요?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이 이 선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손흥민, 이강인이 각각 역발입니다. 이재성이 가운데 있는데, 이재성이 뭐 스트라이커 성향이거나 그렇지 않고 연계 플레이를 많이 하는 도우미류의 선수잖아요. 그렇죠. 이 선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특히 이제 이강인 선수가 자유롭게 움직일 때 거기 맞춰서 좀 커버도 잘해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론상 손흥민과 이강인 중앙으로 좁히면서 이재성, 주민규와 주고받아서 뭘 때린다. 혹은 이재성이 이제 좌우 측면으로 잘 빠지기 때문에 이강인과 이재성이 바꾸던지, 손흥민과 이재성이 바꾸던지 하면서 이강인과 손흥민이 중앙으로 진입하는 걸 돕는다. 이런 류의 구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멤버만 봐도. 근데 그런 게 실제로는 잘 구현되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아쉬워할 수 있는 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우리가 좀 더 지배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재성의 활용도가 높아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좀 아쉬움이 굉장히 컸던. 이재성이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던 경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서 빌드업 할 때 내려가서 뒤에서 같이 공 옆으로 돌리는 거 하다가 또 아예 위로 올라가 있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 공간을 이재성이 잡고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잡고 있는 경우가 잘 없고, 결국엔 공이 다른 쪽으로만 돌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손흥민과 이강인이 기본적으로 좌우로 많이 벌려 있어서 아예 윙어처럼,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쓰기가 좀 힘들어지는데, 하프 스페이스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중앙도 아니고 측면도 아니고 그 사이, 경기장을 세로로 5개로 쪼갰을 때 좌중간 우중간에 해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흥민이 아예 측면이 아니고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온 다음에 잘하는 오른발 슛이나 이런 걸 때리기 좋은 위치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강인도 안으로 좀 들어오면 왼발로 슛이나 패스를 하기 좋은 위치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강인, 손흥민이 벌려서 공을 받으면 결국엔 할 수 있는 건 측면 돌파 아니면 크로스입니다. 근데 이 둘은 뭐 전형적인 뭐 윙어가 아니잖아요. 손흥민도 들어와서 득점을 하는 류의 윙어고,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윙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터치라인 플레이를 주로 하는 선수들을 아니죠. 사이드에 쓰질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역할은 풀백들이 많이 좀 해줘야 되는 그런 구성으로 경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특히 왼쪽 같은 경우 보면 손흥민이 굉장히 벌려 있고 설령우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인버티드 풀백처럼 위치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설령우한테는 나쁜 역할은 아니에요. 설령우는 이런 걸 잘 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손흥민이 엄청 왼쪽으로 쭉 벌려서 상대 풀백이나 상대 수비진을 끌어내는 역할만 하는 거지, 손흥민이 안으로 들어가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런 포지션이 됐을 때는 손흥민이 결국 크로스로 마무리를 하거나 측면 돌파로 마무리를 하거나 이런 식인데, 뭐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터치라인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토트넘에서 많이 본 거죠, 사실. 네, 그렇죠. 우동기가 좀 들어오고, 우동기 들어가고, 그 사이드로 빠지면서 뭐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했었죠. 왼쪽은 그래서 이제 조합의 운영 방식 자체가 좀 아쉬움을 남겼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황문기가 조금 더 올라가고 이강인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긴 보였어요. 근데 이강인 같은 경우는 전진된 높은 위치의 하프 스페이스가 아니고 굉장히 후방에서 공을 받는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그 경기 초반부터 후반까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실 건데, 저 센터 서클 가운데 동그라미 근처에서 이강인이 공을 잡아가지고 장거리로 왼발로 찍어서 전환 패스를 하든지 로빙 스루를 하든지, 이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클리스만 때하고 상당히 흡사한, 특히 이게 이제 전반 초반부터 그러는 게 아니라 전반에는 그러니까
이게 플랜 A가 아니라는 거죠. 전반에는 그 사이드 쪽에서 많이 움직이다가 안 풀릴 때 이강인이 공 줘봐. 안에 들어와서 반대쪽으로 뿌려주거나 아니면은 박스 안쪽으로 넣어주거나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 그럴 거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 이강인이 되게 뒤쪽에 있으면 당연히 엄청 뒤쪽에 있는데 이강인이 압박 많이 안 받죠. 그러니까 킥력이 좋으니까 뿌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강인의 장점을 진짜 살리려면 이강인이 좀 더 상대를 완전 위협할 수 있는 좀 더 높은 위치 하프 스페이스 공을 받아야 이강인한테 상대가 어쩔 수 없이 수비를 들어가고 그럼 이강인이 만들어낸 그 어떤 수비에 대한 유인을 이용해서 스루 패스도 하고 이런 게 되는 건데 저 뒤에서 무슨 뭐 피를로 이런 것처럼 뭐 공을 뿌리는 역할만 하니까 이강인의 역할이 이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살지는 않았다. 이강인은 골도 잘 넣었는데 그런 위치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기자의 분석에서 지금 그 약간 핵심적인 키워드를 꼽으라면 이강인하고 이제 손흥민을 제대로 못 쓴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어쨌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 두 개가 요 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둘의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거니까 이강인 선수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뭐 2차 예선 때도 보여줬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골을 잘 넣는 선수입니다. 그럼요. 네. 근데 이 선수가 그런 어떤 슈팅을 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기였다는 게 상당히 좀 의아한 전술적인 어떤 맹점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손흥민이 이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이고 그걸 이제 많이 기회를 잡고 많이 날려먹어서 그렇게 득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잡는 득점 기회 대비 실제 득점, 그쵸. XG 대비 실제 득점이 엄청 높은 결정력의 화신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슛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북런던 더비 그 라이벌인 아스날이 맨시티한테 손흥민 골 못 넣었다고 저거 일부러 못 넣었다는 이런 약간 그 억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손흥민이 가능한 거잖아요. 원래 넌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넣어야 되는 선수가 못 넣었다고 이렇게 약간 분노를 하는 거니까. 물론 팔레스타인 상대로는 거의 뭐 큰 기회도 몇 개 못 넣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자주 손흥민이 득점 가능한 위치에서 공을 잡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좀 임기응변으로만 나왔고 전술적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이게 좀 아쉽고 사실은 이게 한국 대표팀 감독한테 계속 숙제예요. 그 한동안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 토트넘에서만큼 못했던 기간이 있었고 벤투 초반에도 그랬는데 벤투 감독이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 결국 내린 결론이 약간 왼쪽 윙어로 경기를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경기를 하다 보면 프리롤처럼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하프 스페이스에서 슛 기회를 잡는다. 이런 역할을 만들어 준 뒤부터 엄청 날아다녔거든요. 그렇죠. 물론 월드컵 본선에서는 그 부상 때문에 재기행이 안 나온 거지 전술 문제는 아니었고. 그렇죠. 김진수 선수가 오랫동안 발을 맞춰온 것도 있고 특히 그런 플레이를 뒤에서 잘해주기 때문에 합도 잘 맞아서 그런 조합이 상당히 잘 또 활용이 됐었죠. 또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본인 취향이 또 사사이다 보니까 그냥 너는 공격수야. 이런 식으로 많이 배치를 봤는데 이건 또 잘 안 됐어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서 팀 전반적으로 뭐 별로 안 좋았지만 그래도 하드캐리에서 어떻게 올라간 장면들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프리킥 같은 걸로 하드캐리를 한 거지 전술적으로 오픈 플레이에서 슛을 할 수 있게 배려를 전혀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클러치 능력 하나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전술적인 제약을 극복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손흥민 선수의 활용은 한국 대표팀 감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고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측면에 벌려놓는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는 아닌 거죠. 이거는 안 되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좌우에 역발이 2명 있는데 2명을 다 전술적으로 배려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이강인도 결정력이 좋은데 슛을 못하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팔레스타인전에서 봤던 것처럼 이강인은 조금 먼 거리에서도 왼발킥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명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면 손흥민한테 편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설령우 선수가 측면을 타는 오버래핑을 못한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뭐 공미나 중미한테 왼쪽으로 빠지라고 하든지 스트라이커한테 왼쪽으로 빠지라고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손흥민이랑 자리를 바꾸면서 손흥민이 득점 가능한 위치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결론이 이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과 이강인 특히 손흥민 선수가 좀 더 득점을 할 수 있는 위치로 볼을 갖고 접근할 수 있게끔 전술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아마 올해의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볼피아나. 개념 백스리, 다양한 상대 공략. 그렇죠. 물론 이게 여러분 얘기하는데 라볼피아나가 홍명보 감독의 뭐 전매 특허라는 게 아니고 당시 이제 이임생 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라고 한 번에 속사포 랩으로 여러 가지를 말하면서 나온 거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번 경기에 팔레스타인전에 나왔어요. 정우영 선수가 2명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는 라볼피아나도 했고 2명 센터백 옆으로 내려가면서 뭐 변형색 백스리를 만들기도 했고 했는데 문제는 효과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라볼피아나 보통 우리 체제에서는 센터백 사이로 정우영 선수가 내려가서 거기서 볼을 좀 많이 다뤄주고 센터백들이 벌리고 양쪽에 있는 이제 풀백들이 굉장히 전진을 하면서 전술적으로 중앙으로 들어가든 앞으로 올라가든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전술적인 어떤 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라볼피아나가 조금 낡은 거긴 한데 이것만 너무 쓰면 낡은 거긴 한데 그 멕시코의 라볼페 감독이 이걸 할 때 라볼페 감독은 원래 5-3-2를 쓰는 사람인데 양쪽 윙백을 엄청 올려서 공격할 때는 3-3-4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좌우 측면 수비수를 올리기 위한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미드필더가 내려오는 게 중심이 아니고 그거는 수단일 뿐이고 그래서 센터백이 벌리니까 좌우 측면이 올라가는 걸 위한 전술이기 때문에 이론상 정우영 내려가고 풀백 올라가고 이강인 손흥민 안으로 좁히고 이론상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정우영이 내려갔을 때 설령우와 황문기가 맞춰서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맞춰서 올라가지 않는 건 일상적일 수 있어요. 요즘에는 라볼피아나에 대해서 다들 알기 때문에 다 준비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라볼피아나 뭐 변형백스를 이런 거를 왜 하느냐. 결국에는 상대 선수를 유인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갔어. 그러면은 정우영을 따라서 상대 공격수가 압박하다가 따라 내려온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볼을 갖지 않은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대 선수를 유인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을 공략하는 게 상당히 좀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우영을 졸졸 따라다니는 상대 마크맨이 있다 치면 빌드업 방해하기 위해서 정우영이 내려온다. 그럼 그 선수가 상대 선수가 따라 내려온다. 이러면 압박이 한 명 줄어드니까 그 자리로 뭐 김민재, 김영권도 다 빌드업 잘하니까 그 둘이 올라가든지 설령우나 황문기도 어차피 인버티드가 되거든요. 그들이 안으로 좁히든지 해서 정우영 자리를 그 선수가 대신 먹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걔는 그 선수는 압박이 없으니까 압박 없는 상태에서 빌드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유인이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이 한국보다 약팀이잖아요. 그래서 압박의 강도를 그렇게 강하게 가져가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또 아시아에서는 대부분 한국만한 팀들이 그렇죠. 잘 안 딸려 올라오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압박을 0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날도 저기 첫 번째 사진이 압박 당한 사진인데 이게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가지고 답답하니까 내려서 공 받은 다음에 앞으로 줄 데 없으니까는 횡으로 해서 김영권한테 주는 상황입니다. 근데 김영권 선수가 이때 하프라인보다 아래쪽에 한국 진영 보면은 한국 선수 상대 선수 둘밖에 없잖아요. 근데 김영권 선수가 앞으로 주다가 뺏기거든요. 뺏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다들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강인이 내려가서 공을 받았을 때 다들 이강인이 앞으로 지를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받으러 앞으로 쫙 올라가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또 막상 줄 때가 별로 마음에 드는 데가 없으니까 김영권 선수한테 횡패스를 합니다. 그럼 김영권의 공을 받을 선수는 순간적으로 아무도 없어지니까는 패스미스가 되고 압박에 당해서 공을 뺏기고 실점 위기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된 후방의 빌드업 패턴이나 이런 게 전무했다. 뭐 짧은 시간 안에 다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던 뭐 처음 호흡 맞춘 선수들도 아니고 대표팀 맨날 보던 선수들인데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니까 뭐 부질없는 얘기지만 벤투 감독이 4년 넘는 시간 동안 그 체계를 만들어 놨었잖아요. 근데 그 감독이 떠나면서 클린스만이 왔다가 또 임시 감독 체제에 했다가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가 되는 과정에서 그게 좀 흩어진 감이 좀 있고 어쨌든 그렇게 빌드업이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사이드로 계속 보내는 패턴으로 좀 갔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U자 빌드업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측면으로 많이 간다는 게 한국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면도 있지만 뭐 사실 홍명보 감독은 측면 공략을 좋아합니다. 대표팀 간 뒤에 얼마 안 돼서 MIK 관련된 세미나에서 한 말도 그렇고 최근에 오만 현지 기자회견에서 한 말도 보면 인터뷰에서 한 말도 보면 일치합니다. 상대 밀집 수비를 깨려면 좌우 전환 패스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중앙으로 공을 넣어서 중앙에서 뭔가를 상대를 교란한다라는 옵션은 사실은 홍 감독은 잘 생각을 안 해요. 왼쪽으로 줬다가 흔들고 오른쪽으로 벌리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또 흔들고 왼쪽으로 벌리고 이게 되게 좋은 공격 패턴이긴 하지만 이건 만 생각하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뭐 아이솔레이션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뭐 이게 사실 좌우 전환 패스가 좋긴 하죠. 특히 대부분의 팀들이 포백을 하니까 그 4명의 촘촘한 수비진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면서 틈을 찾는 건데 좋은 거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뭐 이를테면 오른쪽으로 크게 전환을 성공했다. 오른쪽 풀백이 크로스를 한다. 그러면 결국 손흥민은 문전으로 뛰어들면서 받아먹어야 되는데 손흥민은 그렇게 헤딩으로 받아먹는 류의 득점형 윙어가 아니잖아요. 몰고 들어가면서 발로 넣는 득점형 윙어지.
역시 한국 선수들의 성향에는 딱히 맞진 않는다. 선수들의 어떤 선수 구성상의 특성이 잘 반영이 안 된 전술적인 약간 경직된 전술 뭐라고 해야 돼, 기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중앙에 이재성 선수가 상당히 존재감이 감소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황인범 선수는 굉장히 비중이 좀 커 보였어요. 네, 황인범 선수를 아까 채팅에서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다시 보시면 이강인 선수를 통해서 뭔가 만든 좀 좋은 장면들, 경기 막판에 그냥 문전으로 네. 식력으로 찍어찬 거 말고 쇼패스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황인범을 거쳤습니다. 이것도 보면 제가 말한 사실은 좋지 않은 상황. 이강인이 너무 뒤쪽에서 공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황인범이 받으러 가주면서 황인범과 2대1 패스를 하는 식으로 공을 전진시켜서 위협 제거를 할 수 있었고, 아래쪽 상황은 이강인이 공을 잡았을 때 황인범이 반대로 문전으로 들어간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황인범의 슛으로 끝나거나 황인범과 이재성이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해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위협적인 게 한 두세 번 나오는 거를 기억을 아마 하실 거예요. 황인범이 올라가서 붙어줘야만 이강인이 삽니다. 그러니까 찍어차는 거 말고 쇼패스로는 그래야 살아요. 근데 이게 클린스만 때도 그랬어요. 클린스만 때도 황인범이 우중간으로 올라가서 이강인 쪽에 붙어줘야만 그 둘 사이에서 공이 주고받아치고 거기서 뭐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서는 뭐 설령우, 손흥민, 이재성 이 삼각형이 이날 잘 그렇게 가동이 되지 않았고, 오른쪽에서는 근데 굉장히 괜찮았어요. 뭐 황문기, 네. 황인범, 이강인 요 삼각형은 괜찮았습니다. 네. 근데 이러면서 황인범한테만 부하가 너무 많이 가고, 그러니까 이론상 이재성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강인이랑 주고받고 2대1 패스 연계 플레이 한다든지, 이강인한테 받고 이강인이 더미가 되면은 왼발로 이렇게 돌려서 감아서 딴 데로 준다든지. 이재성 선수는 분명히 이런 게 특기고 이걸로 빅리그에서도 뛰는 선수인데 왜 이런 받고 주고받는 위치에 이재성을 충분히 위치시키지 않는지가 좀 약간 의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제 일단 우리가 잠그는 팀을 상대로 할 때는 이재성, 황인범이 둘 다 이런 공격적인 어떤 키플레이 역할을 해도 되는데 좀 네,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은 것은 확실히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크로스 올라올 때 이재성이 받으러 문전에서 두 번째 공격수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재성 선수가 받아먹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잘해요. 헤딩도 잘하고. 헤딩골 많이 넣죠. 네. 네. 그렇긴 하지만 이재성 선수를 그렇게 쓰는 거는 경기가 잘 풀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약간 낭비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쓸 거면 다른 선수를 넣어야죠. 네. 자, 또 하나의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상대 역습에 대한 네. 대비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경기 막판으로 가면서 한국이 막 몰아치고 그때 이제 대형이 깨집니다. 대형이 깨지는 건 뭐 양 팀 다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체력적인 격차도 있고 선수들끼리도 네. 그렇죠. 남아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후방에 남아있는 선수들이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임기응변으로 최소한의 조직을 만들어서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뭐 예전 사람이긴 하지만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은 4명이 필요하다. 이번에 신태용 감독이랑 비긴 네. 센터백 2, 풀백 1, 수미 1명을 남기고 난 나머지를 올린다. 네. 그러면은 뭐 센터백 앞에 수미가 이중으로 벽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딱 4명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감독만의 최소한의 약속이 있고 그 안에서 임기응변 선수들이 하면 되는 건데, 보시면 이게 오랫동안 발을 맞춘 김영권, 김민재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허술한 수비 라인을 볼 수 있는데, 한국 문전에 2명이 붙어 있죠. 예, 저때 라이트백이 이제 후방전 막판이니까 황재원일 텐데, 황재원, 김민재가 붙어 있고, 김영권, 김민재, 김영권, 설령우 사이가 엄청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김영권 사이로 한 명이 들어갈 때 아무도 체크를 못했고 저거 먹을 뻔했어요. 여기서 정우영이 내려오면서 붙을 수도 있지만 역시 8, 9년생인가요? 정우영 선수 나이도 있고 후반 막판이고 애초에 빠르지 않기 때문에 붙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민재, 정우영, 김영권 중에 아무도 못 붙었거든요. 그리고 저 포지션 끝나자마자 요행이 실점위기 넘기고 나서 3명이 서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했어야 되는 거냐 이거. 왜 아무도 안 막냐.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근데 계속 말하지만 이 셋이 벤투 감독 시절부터 수십 경기를 맞춰왔는데. 근데 전반전에도 김영권, 김민재 선수가 좀 호흡 안 맞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문제가 좀 있고, 네. 네. 그래서 사실 약속을 정확하게 하든지, 뭐 벤투 감독 때는 아예 김영권을 올리고 김민재가 뒤를 본다.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농담 삼아 이제 당시에 페네르바체랑 합쳐서 김민재 원백이라고 할 정도로. 뭐 이날 개개인의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도 맞고,
김민재 선수도 평소에 비하면 수비력이 영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느낌이고. 근데 김민재가 제 머릿속에는 대표팀에 오면은 실수를 거의 잘 안 하는 선수였는데 이날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좀 많았고 그냥 대인 방어도 압도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고. 김영권 선수가 발이 좀 느린 거는 사실 후반 막판 가면 상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거는 어느 팀을 만나든 막판에 동점 상황이면 한국은 몰아칠 거지, 뭐 또 0대 0도 괜찮아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경기할 거 아니잖아요. 한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되고 피드백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잔디가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설적으로 준비했던 걸 못 펼쳤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좀 가름하기에는 너무 경기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잔디 문제는 분명히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뭐 경기 방식이나 경기 플랜이나 뭐 이런 걸 또 준비를 해 올 필요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오만전 좀 전설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 물론 팀에서도 분석이 돼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보강이 좀 있을 건데 일단 뭐 아주 큰 변화를 주진 않을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한 두 자리 정도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좀 잘 준비를 해서 좀 그 팔레스타인전 때 나왔던 문제를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만이 첫 경기를 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사생결단 나올 겁니다. 홈에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텐데 어떤 진행이 될 것인지는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